예, 외환거래 이제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외환거래 위험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신용도가 급락을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죠. 외환위기를 맞았고, 우리나라가 IMF,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MF의 이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 국가가 이 자금이 부족할 때, 특히 이렇게 달러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할 때, 긴급하게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때 이 90년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총재가 이름이 깡두시였어요. 깡두시. 좀 이름도 참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었죠. 나쁜 사람이라고. 물론 나쁜 사람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떻게 갚을 건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어야 돼요. 어떻게 갚을 것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고 자구시간을 내놨을 텐데 좀 IMF가 심하게 개입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죠. 첫 번째 구조조정하고 필요한 거 날리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날리는 건 좋은데, 회사를 파산시키는 거 없애는 건 좋은데, 거기에 있는 그냥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 직원들, 임직원들 엄청난 실업자 발생을 했죠.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은행 꼽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속된 표현해서 지금의 한 4배, 3배 정도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은행이. 그렇게 많았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기억 속에 아련한 은행들이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치자면 조흥은행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조흥은행. 지금 어디가 있는데요? 신한은행 밑에 이제 신한은행이 인수합병 했어요. 서울은행 있었어요. 지금 하나은행이 쓱 했어요. 그럼 하나은행은 또 있었죠. 앞에 원래 지금 뭐 이제 기껏 붙였던 또 이름을 또 띄고 또 난리가 났는데 원래 하나은행 또 뭐라 불렀었죠? 그렇죠. KEB 하나은행이라 불렀죠. KEB 하나은행. 그때 그 KEB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 한국 외환은행 있었죠. 엄청나게 큰 은행이었는데 걔도 지금 그 은행도 결국은 그렇게 흡수 통합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은행도 치면 굉장히 많은데 뭐 대동은행, 동남은행, 경기은행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에 가면 또 지방마다 또 은행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 기억으로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군생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주에는 무슨 은행이 있었냐면 제주은행이 있었어요. 제주은행이. 여러분들 최근에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은행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은행은 제일 많은 게 어떤 은행일 것 같아요? 제주도에. 신한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신한은행이 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제주은행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지방에 각각에 있었던 은행들 다 없어지고, 있어봐야 뭐,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뭐, 이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다, 그렇죠. 한 거고. 그래서 뭐, M&A도 했고, 소사관이 뭐, 인수합병도 했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실업자 내지는 많은 명의퇴직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여러분들 국가 부도의 날 영화 보셨죠? 그 김혜수 나오고 그다음에 도깨비에서 그 도깨비에서 네 하던 그 분이 이제 뭐 재무부 누가 나왔었는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 부도의 날이었어요. 국가 부도의 날. 뭐 비즈니스 위크 코리아 스크리시스에서 뭐 위험성 얘기했었고 정부에서는 인분총리가 임창열 부총리였었어요. 임창열 부총리가 이제 가서 빌더라고 얘기했었고 정말 암울한 시기였었죠. 암울한 시기. 97년 암울한 시기. 많은 이 당시에 또 졸업생들 취업 진짜 안 되죠. 진짜. 왜? 회사가 다 망했는데. 그렇죠?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 저도 우리나라 이 당시에 여러분들 국가 부도를 막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했었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체질이 그래요. 피에 유전자가 흘러요. 국가가 나보다는 국가가 먼저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그냥 나부터 나가서 싸워야지. 뭘 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목에 있었던 금반지, 금팔찌 다 나오기 시작했었죠. 일명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운동.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 줄 서서 막 수혜 입은 다음에 수혜 보조금 내듯이 막 해서 저도 그 당시에 냈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 군 제대할 때 이 동기들끼리 했던 그 링반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링반지 두 돈이었어, 두 돈.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3.75 곱하기 2 그렇죠? 3.75g 곱하기 2 그만큼의 그 금반지를 제 기억에 새마을금고 갖다 줬던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갖다 줬는데
그랬더니 그 당시에 8만 얼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만 얼마씩 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지금 한 돈에 한 25만, 26만 원 하니까. 그렇죠. 좀 아무튼 좋은 일 썼으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바로 1997년 외환위기죠. 그때 이제 초등학교, 내 유치원 아이들한테 뉴스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이들 인터뷰 멘트가 처음에 이거였어요. 97, 그렇죠?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문에 아빠가 쉬어요. IMF 외환위기, 그러니까 애들은 잘못 이해한 거죠. IMF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IMF가 시켰습니까? 외환위기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된 경제 정책, 그렇죠? 그다음에 성장 위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빚내서 성장하는 이런 대출, 이런 기업들의 그런 관행들, 그래서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고, 왜요? 부동산을 사야 또 담보를 놓고 또 돈을 또 빌리니까. 그다음에 그 많은 종합금융회사들, 종금사라고 표현했었는데 종합금융회사들 그저 수익 높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아주 그냥 단기 1년짜리 그냥 싼 금리 단기만 돈 빌려다가 국내에 가져와서 장기 오래 가는 돈에 빌려줬다. 그렇죠. 이 기간이 안 맞는 것들. 뭐 엄청난 약간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론은 1997년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극복을 했죠. 극복을 하고 돈도 다 갚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 위험, 리스크에 대한 국난의 극복 능력은 DNA가 있는 것 같아요. DNA가. 근데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5천년 우리나라 이 역사, 그죠?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뭐 3,000번 이상의 침탈을 당했다면서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몸이 기억을 하는 거야. 아,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는 내가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나서야 돼. 그렇죠? 횃불 들어야 돼.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국난 극복의 DNA가 또 살렸죠. 그렇죠?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시초, 그죠? 뭐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시초는 한보철강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보고 있죠. 한보철강. 한보그룹이라는 회사에서 한보철강을 만들었는데 철강 회사를 만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포스코 같은 걸 만드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한보철강 부도나니까 계열사들 한보건설, 한보그룹 부도나고요. 산미그룹 나오는데 여러분들 영화 보셨나요? 투수감사용? 그때 투수감사용이 던졌 그 팀 이름이 슈퍼스타즈였어요. 슈퍼스타즈. 그 원더우먼. 그렇죠? 아는 기억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회사 그러니까 슈퍼스타즈를 지원하는 그 모 회사가 산미였어요. 그래서 회사의 내용이 산미 슈퍼스타즈. 마치 기아 타이거즈, 두산 베어즈,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하나 이글스 하듯이, 그렇죠? 또 하나 그렇죠? SK 와이번스 하듯이. 자, 이게 바로 산미 슈퍼스타즈, 산미그룹 부도. 여러분들 눈물 나죠? 눈물 날 건 없어요. 어차피 소주 나오니까. 진로그룹 부도. 여러분들 진로는 참 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망하기가 쉽지 않죠. 왜? 뭐 파는 회사요? 소주 파는 회사예요. 소주. 진로 소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호되는 참이슬. 어디 갔지? 참이슬? 아이유가 광고하는. 그럼 망했으면 소주가 안 나와야지. 바보 같은 생각을 마시라고 했었죠. 회사는 망해도 뭐는 나온다? 그렇죠. 좋은 재화는 나와요. 왜? 저 회사 사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사고 싶어 하는 회사가 왜 망했습니까? 진로 소주 때문에 망한 게 아니죠. 그 옆에. 그렇죠. 다각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해보겠다고. 건설도 하고. 그래서 기억이 나죠. 진로에서 유통도 했어요. 두꺼비 마크의 그 비닐봉지 만들어서 진로 유통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진로 그룹이 망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제 맥주 회사가 또 하나 생긴 게 아니죠. 바로 하이트를 만들었던 하이트 맥주에서 진로 소주를 사죠.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되는 거고. 대농, 한신아파트 아시죠? 한신공영, 한라그룹, 고려증권, 뉴코아, 옛날 백화점, 그쵸? 뉴코아 아울렛, 혜택그룹, 브라보콘 나오던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브라보콘 좋은 재화니까 누군가 샀겠죠. 그쵸? 테일, 쌍방울은 뭔데요? 쌍방울. 여러분들, 이게 속옷 회사였어요. 쌍방울. 굉장히 유명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양대 산맥해서 쌍방울과 백양.
그래서 쌍방울의 try, 배경에 BYC. 이건 자꾸 하지 말라는데 아재 된다고. 그렇죠? 기아그룹, 동서증권, 나상그룹은 여러분들 아마 옷 쪽, 그렇죠? 그 다음에 거평 프레아, 거평그룹, 극동건설, 여기 나오시죠? 여기 보이죠?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은행이 이제 합병의 시작. 그래서 뭐 얘를 우리나라 이제 5대 은행이 하나씩 받았어요. 제 기억에 누구누구 받았냐면 국민은행 받았고요. 주택은행 받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까지 하나씩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받아서 이제 몸집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왜? 너무 조그만 고만고만한 은행들 만들지 말고 좀 덩치 키워서 국제 금융력을 키울 수 있는 큰 은행 만들자. 그래서 동아은행, 동남, 대동, 경기, 충청 하나씩 다 받아서 은행들이 막 키우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은행 중에 하나가 없죠. 국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한이 있죠. 하나 있죠. 그리고 주택 없잖아요. 주택. 주택 어디 갔는데요? 국민은행과 합병해서 KB국민은행이 된 거고. 또 뒤에 누가 있었죠? 예, 한미은행 없죠? 예, 한미은행은 어디 갔는데요? 한미은행이 누구한테 인수됐다? 그렇죠. CT은행한테 인수돼서 한미은행이 CT은행이 된 거죠. 자, 이런 과정들. 현대구 조정해서 결국 이제 대우그룹도 했는데 결국 대우도 이제 파산하죠, 여기. 그렇죠? 파산도 하고 현대건설 엄청난, 그죠? 엄청난 회사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상업과 한일은행이 합병을 하네요. 하나은행과 보람도 합병을 하고 하나와 보람은행 합병이 돼서 뭐가 될까요? 하나은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받고 또 받고 서울은행 받고 점점 커지는 거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이 한일은행은 뭘로 유명해요,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에서 응선이 아버지 성동이 다녔던 회사 은행이 한일은행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성동일이 임자나 명예퇴직 당했네. 결국 회사에서 잘리죠. 명예퇴직은 신청하는 게 명예퇴직이지만 이렇게 진짜 성동일이 말을 표현 이렇게 했어요. 명예퇴직 당했네. 그렇죠? 뭐 자살을 당하다 뭐 이런 것처럼 결국은 한인은행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냥 퇴임식에 그냥 꽃다발 하나 없이 그냥 주고 끝냈다고. 그래서 그 아들 딸들 그죠?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식당 빌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한일은행에서 뭐 21년간 해준 성동일 과장님 그때 한일은행 그렇죠? 그런 것들 정말 참 잘한 드라마를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해서 첫 번째 이름 뭘로 지었냐면 한빛은행으로 지었어요. 한빛은행. 그래서 한 1, 2년 지나다가 이름이 좀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수익이 안 나와. 또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우리은행.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우리은행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그런데 합병했잖아요. 뭔가 좀 조금 부족했던 거죠. 은행이 합병을 했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돈을 좀 많이 빌려줬겠죠. 그런 자금들을. 그래서 우리은행의 최대 주주는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연결되냐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지주회사 뭐 회장단 뽑을 때 국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주인은 주주니까. 근데 우리은행은 국가가 입김이 세죠. 왜? 국가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올 때 하는 얘기가 우리은행을 빨리 정리해서 왜 돈을 이제 빨리 회수해야 되니까 정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좀 경제를 이런 이 사회 이 흐름을 좀 많이 보시면서 보시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1997년 외환위기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다면 전 세계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어마어마했었죠. 거기 딱 보시면 이분 뭐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보시면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나오죠. 리먼 브라더스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의해서 월가의 금융계가 쭉쭉 무너지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보통 이제 국제 금융의 근거 본고장 월스트리트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오는 그 배경을 했던 영화 중에 마진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진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마진콜 보실 때
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 보면 이제 재밌을 수도 있는데 마진 콜이란 게 뭐냐면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전화예요. 콜이잖아요, 콜. 마진. 우리가 보통 이제 증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증거금 전화예요, 증거금 전화. 증거금이라는 게 뭔데요? 워낙 이게 등락이 심하고 완전히 투기 이런 자금이 그래서 배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돈이 이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내기할 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한일전 내기할 때, 뭐 그래 우리가 그래서 두 명이 했어요. 두 사람이 한일전을 보면서 야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할까? 그러면 그래. 자 나는 한국 승 1대 0, 나도 한국 승 1대 0. 내기가 됩니까? 바보들이죠. 내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한국 승 했으면 한 사람은 아씨 그럼 내가 그냥 일본 승 할게. 그냥 내기니까. 그렇죠? 했어요. 근데, 어우씨, 기분 나쁘게 일본이 1등으로 이겼네? 그럼 한국 승 했던 이 친구가 만 원을 줄까 안 줄까요? 절대 안 주죠. 아이씨, 친구끼리 장난, 만일 지가 이겼으면 달라고 막 난리 쳤을 텐데,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뭐 멱살을 잡습니까? 에이, 더러운 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10명이 모여서 한일전 축구를 보는데, 첫 번째 친구가, 나는 한국승 2대 0, 나는 한국승 3대 0, 한국승, 9명이 다 한국승을 했어요. 마음은, 이게 게임이 되려면 어떻게 돼? 10번째에는. 알았어. 내가 일본 승을 할게. 그러면 얘가 다 받은 거예요. 그 거래를. 9명의 거래를 만 원씩. 그냥 화끈하죠. 만일 지면 이 10번째 친구는 얼마 줘야 돼요? 만 원씩, 9만 원을 줘야겠죠. 만일 역적이 되지만 일본이 이기면 자신은 9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자 이제 이게 게임 이주가 되려면 9명이 지네가 지금 줄까요? 절대 안 줘요. 이때 11번째 그 방주인이 나오죠. 방주인이 야 이제 할 거지 내기 할 거야? 우리 하기로 했어. 그래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클리어링 하우스 즉 청산소 역할을 할게. 자 만 원씩 꺼내. 그렇죠? 친구들한테 만 원씩 걷어갖고 해서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10만 원? 아니죠. 빨리 계산하십시오. 얼마씩 걷었을까? 9명한테는 만 원씩 걷었지만 10번째한테는 9만 원을 받아야죠. 그래야 게임이 되지. 머리 빨리빨리 쓰지. 그럼 여러분들 도박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8만 원을 딱 쥐고 있는 거죠. 18만 딱 쥐고 오케이. 딱 시작했는데 이게 또 정말 그렇죠? 열받지만 일본이 이겼네요.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요? 18만 원을. 그렇죠. 그 10번째 친구한테 18만 원을 주는 듯 하더니 16만 원만 주죠. 왜요? 여러분들 게임의 룰을 모르십니까? 딜러, 청산소, 수수료. 그래, 야 16만 원 여기 있다. 그럼 그 친구는 오케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딱 하고 9명은 이러고 있겠죠. 자, 그때 그 방주인이 하는 일 뭘까요? 거래가 만일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분명히 결과는 나왔는데 배째 일명 여러분들 그걸 뭐라 그래요? 배째 한국말로 말고 영어로 그렇죠? BJR이라고 하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경영 사전에. BJR 뭘까요? 배째라 이게 일반적인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경영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97년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몰라 배째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진짜 배째라 그렇죠? BJR 자 거래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냐면 야 니네 홀짝 할 거야? 홀짝 할 거야. 자 돈을 묻어. 디파짓 하는 거죠. 이게 증거거든요. 돈을 묻어놓고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짝, 나는 환율이 상승, 얘는 하락. 배팅하는 거죠. 상승, 하락.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냥 방향만 맞추면 돼. 왜? 뭐 1달러 오르면 1달러만 받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달러가 올랐으면 그 계약의 기본 금액이 100만이라면 1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100만 달러. 그 계약을 10개 했다면 1000만 달러 되는 거예요. 1000만 달러. 그러니까 방향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방향만. 1센트가 올랐는데요. 1센트당 뭐 베이시스 포인트 거기에 곱하기 1억 달러. 이런 둘이 합이 다름이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큼 오르고 내리고는 문제가 안 돼요. 방향만 맞추면 된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증권 주식을 사게 되면 방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얼마만큼 오르느냐는 거지. 코비드 사태 때 가장 사람들이 이제 그 제약회사들 주식 많이 사죠? 주식 샀을 때
이 회사가 개발을 한때 샀을 때, 2,000원 올랐어. 2,000원 오르고, 3,000원 오르고, 이거는 주당 오르는 거니까, 그거는 많이 올라야 좋은 거지만, 얘는 그게 아니에요. 방향.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진짜 홀짝이죠.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클리어링 하우스, 지금 그 청산소에서 돈을 딱 그치고 있다가, 이거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만 1센트, 2센트 올라가 내려가면 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이. 근데 만약에 갑자기 막 코로나,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이러면 이게 급등락 한다고요. 그럼 너무 확 변하니까 막 정산을 해버려요. 하다가 얘가 지금 달러가 상승한다고, 예를 들어서 상승한다고 배팅을 했는데 막 폭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폭락하는 양이 너무 커서 이 투자자가 증거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이 있어요. 선. 이게 보통 그거를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트리거. 자, 총의 그 방아쇠가 여러분들 이렇게 누른다고 나가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딱 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 점, 그 느낌. 그쵸? 사로에 섰을 때 그 느낌. 그게 바로 트리거 포인트예요. 그 어떤 선을, 예를 들어서 너의 증거금의 반. 그래서 증거금이 1억 원이라면 네가 지금 손실이 계속 나오고 있죠? 5천만 원, 반이면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까지 손실 났을 때는 아무 전화가 안 와요. 그런데 4,999만 9,999원, 즉 선을 딱 건들고 내려가는 순간 전화가 오죠. 띠링띠링 띠링띠링. 고객님 손실이 많으셔서요. 제가 전화 드렸어요. 이게 마진콜이에요. 그럼 그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고객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고객님은 달러가 올라가는 것에 사셨잖아요. 이거 보통 매수한다고 그래요. 매수는 올라가는 것에 배팅이야. 왜요? 오를 것 같으면 사잖아요. 그럼 반대로 떨어질 것 같으면 뭐 할까요? 팔죠. 판다고. 이걸 숏이라는 표현이죠. 숏. 그러니까 고객님이 이제 롱을 하셨는데, 달러에 대해서 매수 롱 하셨는데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는데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트럼프의 뭐 때문에 이렇게 막 코비드 때문에 미국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그 고객님의 증거금이 5천만 원 이하가 됐어요. 자, 두 가지 선택을 하세요. 1번 채워 넣는다. 그럼 1원만 채우면 되나요? 아니죠. 장난하시는 거니까. 자, 건드렸죠. 얼마를? 5천만 원을 어디까지? 원래 기본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얼마였어요? 1억이니까 1억까지 쭉 채우세요. 5천만 원 채우시든지. 저 돈이 없는데요.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반대 매매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뭔가요? 지금 이 사람은 매수했는데 손해봤잖아요. 매수했는데 손해봤어. 그럼 반대 매매가 뭘까? 그거의 반대는 매도죠. 매도. 그럼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그렇죠? 다음 차수에서 선물거래 특성 해서 이 반대 매매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때 좀 기대하시고, 아무튼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베어 스턴스, 메릴 린치 해서 얘네 이 은행들,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은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좀 은행이라고 좀 하기도 그래요. 얘네는 IB예요. IB가 뭔가요? 인베스트먼트 뱅크예요. 투자은행. 그리고 보통 우리가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투자은행의 의미는 뭔데요? 예금보다는 어떤 투자를 통해서 고객들의 돈을 투자해서 그 수수료 받고 자기네 투자해서 그 자체 회사의 수수료, 그죠? 수익을 얻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예금과는 다르겠죠. 그럼 수수료 내지는 고객들이 돈을 벌어야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장점은 벌 때는 화끈하게 벌지만 잃을 때도 화끈하다. 그렇죠? 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베어 스턴스, 그러니까 각종 투자 은행들이 엄청난 위험에 빠져요. 그때 나오는 게 무슨 서브, 프라임, 모기지 얘기도 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집 담보 대출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도 하고, 아무튼 이 당시에 엄청난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 미국 금융권, 미국 시민들, 국민들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왜?
야, 나 대학 학자금 받아야 돼. 학자금 받아서 지금 나 빨리 취업해서 공부를 빨리 열심히 해서 취업해서 그 돈 갚아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이러한 회사들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이 나쁜 놈들. 니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응? 일자리가 없어갖고 학점도 못 갖고 나 그렇죠 파산하게 생겼는데 이 나쁜 놈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회사들이 한 국가로부터 이제 이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그리고 2년에서 3년 딱 지나니까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경기가 뭐 내려갔으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경기 순환하는 거니까 올라올 때 진짜 도덕적으로 나쁜 게 제일 먼저 한 게 그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못 받은 보너스를 받는 거지 지네끼리 의결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너스 못 받았잖아. 받아야지 돈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국민들이 실망한 거는 점잖은 사람이고 정말 또 뭐 야 손해 나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줘. 이득 나면 지네끼리 나눠 먹어. 정말 니는 탐욕적이구나. 탐욕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가 뭐가 나와요? 점령 시위가 나오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면 2020년 이제 코비드19 빅스가 나옵니다. 빅스. 이 빅스는 우리가 이제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2020년 4월 한 21일 정도 됐어요. 선물 시장이 아주 그냥 20일, 4월 20일 선물 만기 하루 전날이었으니까 아주 대단한 일이 발생했죠. 최초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37.63달러. 선물이라는 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다음 차트에 설명하겠지만, 선물, 앞선자 물건 물자, 미래 물건을 사고 판다. 왜? 가격 변동을 많이 하게 되면 미리 사면 좋잖아. 또 미리 팔면 좋잖아. 뭐 이런 거.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때 선물을, 그러니까 원유를 사는데 꼭 정유회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사는 거야. 또는 기업이 사는 거예요. 또는 선물회사들이 사는 거예요. 왜? 왜 산다고요? 원칙 꼭 외우세요, 여러분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산다. 여러분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제아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많이 사잖아요. 일명 사재기, 매점에서. 그때 우리는 얘를 롱이라는 표현 쓴다 그랬었죠? 롱 포지션.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뭐 한다? 그렇죠. 판다. 얘를 숏이라고 했어요. 숏 포지션.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이해할 수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 내가 사는 건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팔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원유가 없는데 어떻게 팔아? 에이, 말로 판다고요. 말로. 그 개념이 뭔데요? 우선 팔아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얼마, 얘를 보세요. 자,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원유가 지금 1,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단위 필요 없고, 그냥 계산만 하기 위해서. 1,000원인데,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럼 오를 것 같으면 뭐 한다고요? 사겠죠. 자, 그대로 쓸게요. 매수,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매수 1,000원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만기일이 돼도 그때 가서 거래해도 되고 그 전에 팔아도 상관없어요. 손절매 해도 됐어요. 내가 오늘 샀는데 오늘 밤에 엄청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2,000원이 됐어요. 대박이죠. 1,000원에 샀는데 얼마 됐어요? 2,000원. 나 지금 원유 필요해? 안 필요한데 그냥 산 거예요. 1,000원에 샀는데 2,000원 됐어. 그래?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성격 나오죠. 캐릭터, 성격. 뭐냐면 이거예요. 저 같으면, 야, 2배 올랐네? 오케이, 여기까지. 저는 고스톱 칠 때 무조건 3점 스톱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 있어요. 3점? 그거 기름값이 나오겠어? 그냥 가. 이게 뭐죠, 바로? 못 먹어도 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요. 난 여기서 끝내겠다. 끝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끝내겠다. 반대 매매 하는 거예요. 반대매. 아까 나왔었잖아요. 반대 매매. 내가 매수했었잖아요. 끝내려면. 여기에서 뭐 누른다고요? 그렇죠. 매도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왜? 계약이 저한테 2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예요. 하나가 무슨 계약이야? 매수 계약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무슨 계약이야? 매도 계약. 홀짝이 있다고 지금. 홀짝이 있는 거야 지금.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을 때는 정말 위험하죠. 매수 1000 아무것도 없잖아.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지면 개박살 난다고요. 자, 매수 1000에서 이제 나는 2000원 됐으니까 그래 난 여기까지만 먹고 이제 그만할래요. 그럼 뭐 한다고 뭘 누른다고? 매도를 싹 누르는 거야. 그러면 매도 2000. 그러면 구조상 1000원에 사서 얼마에 판 거예요? 2000원. 그러니까 1000원을 가지고 가는데 그럼 이 계약이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진다는 개는 쓰지만 그냥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없냐면 이제 더 이상 안 변해요. 아니 가격이 변하는데요. 내 수익이 안 변한다고.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표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매수 1000 들어갔는데 2000 됐다면 뭐 한다? 자, 여기서 판다? 그러면 얼마 수익이 생겼어요? 1000원 생긴 거죠. 그러면 그 1000원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누구로부터?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무슨 얘기인데요? 내가 매수 1000 할 때 누군가는 에이 장난하냐? 떨어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 뭐 했을까요? 그렇죠. 매도 1000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매수 1000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매도 1000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거래니까.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얼마가 됐어요, 지금? 예. 2000이 됐다고, 2000을. 이 구조상 오른쪽 보세요. 매도 1000한 사람은 2000이 됐어요. 그럼 얼마짜리를 얼마에 판 거야? 2000원짜리를 1000원에 판 거죠. 진짜 박살 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또 하나죠. 에이씨, 버텨. 한 사람도 있고, 오케이, 내가 여기까지만 손실 보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거래를 없애려면, 예, 반대 매매한다. 반대 매매. 그럼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매수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거래를 두 개 갖고 있죠? 어떻게? 매수 2000, 매도 1000. 그러면 2000원에서 팔아서 사서 얼마에 판다? 1000원에 판다. 무조건 마이너스 1000.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 1000. 얘 돈이 이 돈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유를 이제 사놨는데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녀. 기업들이 공장을 안 돌려. 특히 항공기, 비행기가 항공기도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쓰는 회사들인데 안 떠. 여행도 안 가. 렌트카도 안 빌려. 다 걸어 다녀. 회사도 안 가. 다 재택근무야. 자, 유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에서는 야, 이번에 기회를 잡아야겠는데 미국에서는 셰일가스 만들어서 막 쭉쭉 나오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재정이 부담되니까 석유 막 팔아야 되는데 그럼 막 지네끼리 막 뽑아서 팔려면 가격은 점점 더 떨어져. 자, 이런 상황에서 선물을 딱 매수했던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왜? 안 그러면 이게 선물 제가 저기 손에 받게 생겼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면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줄까? 얼마 줄 건데? 고물상이죠? 그러면 한 통, 한 드럼, 한 배럴 한 통 가져가시면 제가 37.63달러 드릴게요. 에이씨, 내가 가져가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기름이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유가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에 좀 좋아지겠지? 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뒤에 향후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2002년 코비드19 때문에 이 공포지수 나왔는데 공포지수의 정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변동성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런 시기가 아니었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 안 다니고 경기 이렇게 침체될 줄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예측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충격이 너무 커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진다. 그래서 얘를 Volatility Index라 해서 공포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의 개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럼 자본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시장에 문제가 있죠, 당연히. 뭐 자유스러운 거래를 통해서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 뭐 이런 거 좋은데 자본시장으로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기죠. 쇼터널리즘이라 해서 장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단타, 그렇죠? 오래 뭐 투자하거나, 왜? 제가 금융회사 뭐 CEO로서 뭐 1년 임기 받았는데 장기 10년 투자?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때그때 수익을 막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쇼터널리즘, 그러니까 단기에 그렇죠,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모노폴리. 뭐 독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얘는 수요에서 독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다음에 뭐 멈춰 있다는 거, 환경적인 비용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것, 그 다음에 뭐 불공평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으로서 자본시장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례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부의 편중.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못 가지고 있고. 그렇죠? 독점, 그다음에 환경 오염의 비용의 문제들. 그죠? 이런 것들면 뭐 수요 독점. 그다음에 부가 이제 누구는 벌써 바퀴가 다르죠? 그렇죠? 이퀄리티 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금마바퀴를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는 벽돌에 서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쇼터리즘이 뭐냐면 이런 거 딱 그림 딱 좋죠. 이거 저작권은 이건 제가 뭐 판매하는 거 아니니까 뭐 하지 마시고 이거 학생들한테 주었다 생각하시고 저작권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젖소를 길러서 새끼 그죠? 젖소를 걸러 해서 이렇게 크게 해서 또 젖소해야 되는데 먹죠? 고기를. 그렇죠? 이게 바로 소털리즘이에요. 소털리즘. 자, 그럼 딱 좋죠. 이거 해서 뭐 키워서 해야 되는데 거위에 배를 가르죠. 배에 걸을 바르고 그다음에 세습부자들 인퀄리티 동일하지 않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프라블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데 간혹 이제 국가가 뭘 해야 된다?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공개시장 매매, 지급 준비율, 재할인율. 뒤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금시장 개입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공개시장 매매. 보통 이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지급 준비율. 그렇죠? 지급 준비율. 은행에서 예금을 받았을 때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라. 그죠? 예상치 못한 뭐 다시 되돌려달라는 그런 예금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걸 근데 어떻게 이용하는데요? 이제 뒤에 설명할게요. 재할인율은 은행이 이제 디스카운트 개인으로부터 할인해준 뭐 어음이라든지 수표를 대해서 또 은행이 돈이 모자르면 중앙은행 가서 할인을 또 받겠죠. 그러니까 다시 받는다 재할인율. 그리고 그 재할인율을 누가 결정하느냐? 한국은행 내지는 이제 뭐 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시장 매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환율 시장에서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환율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 1,000원에서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막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500원이 됐어.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안 보이네요. 1,500원이 됐어. 그렇죠? 올라가서. 엄청나게 올라가서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똑같이 여기도 외환 시장이니까 수요의 공급에 의해서 원래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공급자는 공급을 늘리고 수요자는 수요를 줄여서 다시 균형 가격으로 오겠죠.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래프 딱 보시면 여러분들 얘가 지금 균형 가격인데 그렇죠? 균형 가격인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 그렇죠? 가격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공급이 많죠. 수요가 적잖아.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내려와야 되고 수요가 너무 적으니까 수요가 좀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다시 균형으로 온다는 이게 그렇죠? 이게 원래 자율적인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장은 이 사람의 이 심리, 이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뭐냐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1,000원에서 1,500원이 됐잖아요. 그럼 올라갔으니까 공급자에서 공급자 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은행 가서 팔면 공급자예요. 달러를. 자, 내가 지금 내 그 우편책 안에 작년에 교환학생 갔다 오면서 100달러 안 쓴 게 있었어요. 내가 까먹었어.
그러니까 에이구 뭐 팔아봐야 100달러 10만 원밖에 더 주겠어.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자 우선. 딱 꽂아놨는데 뉴스가 딱 났더니 1,000원에서 얼마 됐어요? 1,500원 됐어요. 그럼 원래 얼마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은행 가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더 오를까 봐. 두 번째, 1,000원이었다가 1,500원 됐어요. 그러면 수요자들,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 살까 안 살까요? 사지 말아야죠. 원래 올라갔으니까. 그래야 내려올 거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데 산다고요. 왜? 더 오를까 봐. 이런 얘기죠. 반대로 1,000원에서 그렇죠? 1,000원에서 500원이 됐어요. 싸졌죠. 사야 될거 안 사야 될까요? 원래는 사야죠. 싸졌으니까. 사 안 사? 안 사죠. 왜? 더 떨어질까 봐. 원래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떨어졌으니까. 안 팔아야 되는데 팔아 안 팔아? 팔아. 왜? 더 떨어질까 봐. 한마디로 방향성이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갈 때 아무도 안 팔아. 떨어질 때는 다 팔아. 그럼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쓱 개입을 하죠. 쓱 누가? 정부가. 정부는 이런 일을 하죠. 나는 남들이 살 때 나는 팔고 남들이 팔 때 나는 산다. 이게 바로 그렇죠? 이게 바로 공개 시장 매매죠. 그런데 변시장에서는 이거 많이 하면 안 돼요. 미국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너 환율 여기서 말하는 조는 뭐냐면 조작국을 얘기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아니 한 적 없어 미안 끝 그냥 최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심할 때 이런 것들 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시중에 통화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그렇죠. 정부가 조금 회수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길 가는 사람 지갑을 털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거래를 통해서 시중에 너무 돈이 많다. 그럼 좀 돈을 좀 회수해야겠네. 갔다가 국채를 갖다 막 팔죠. 국채를 팔면 종이 한 장에 자 대한민국 정부 1억. 그러면 그 종이 한 장에 얼마가 들어와요? 1억이 들어오잖아요. 10장이면 100억, 1000장이면 1000억. 그렇죠? 만장이면 1조.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그렇게 되면 정부가 돈을 회수한 거죠. 국채를 내보내고 시중에 돈이 너무 적어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또 어떡할까? 국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국채를 정부가 사갖고 오죠. 사갖고 오면서 뭘 줘요? 현금을 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 시장 매매라고 하겠죠. 자, 두 번째는 지급준비율인데 지급준비율은 여러분들 설명만 드리면 은행의 수익의 원천은 제일 큰 게 예대 마진이에요.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그 차익이 마진인데 그걸 크게 높이는 건데 그러려면 예금을 1억 받았으면 1억을 대출 보내야 돈을 크게 이자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갑자기 와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주잖아요. 그렇죠? 예금을 2년 하기로 했지만 그 다음날 가서 달라도 은행은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라. 그걸 바로 지급 준비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 이용하는데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정부가 야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내보내지 마. 그럼 지급 준비를 높이고 기존의 5%에서 10%로 그러면 5만 그러니까 100만 원에 5만 원 가지고 있던 것을 10만 원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돈이 덜 나가는 거죠. 야 시중에 돈이 너무 적은데 야 5%만 해. 그러면 이제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급 준비, 그렇죠? Reserve Requirement Ratio에서 지급 준비라고 하죠. 그럼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금 고객은 자기가 1,000만 원 예금을 했죠. 월 5%면 해서 되게 세네. 월 5%면 그렇죠? 자, 50만 원이 이자예요. 그런데 은행이 이거를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 1,000만 원을 다 내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지급비 얼마예요? 네, 10%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 내보낼 수 있다? 900만 원만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900만 원만. 그럼 이 사람의 그쵸? 월 대출 이자가 10%라면 90만 원이 쓱 들어와서 50만 원 주고 은행은 40만 원의 예대 마진 이자를 갖게 된다. 빨리 똑같이 여러분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 되겠다. 줄여. 그쵸? 한마디 돈을 줄이겠다. 자, 20%라면 그럼 얼마만 나가요? 800이 나가고 80이 들어와서 50만 원이 나가니까 얼마가 남는다? 그렇죠.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지급 준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국가 좀 개입하지 말지. 좀 우리 마음대로 하게. 마음 같아서 어떻게 할까? 마음 같아서 1,000만 원 다 내보내죠. 그 이자 100만 원 받아서 50만 원 먹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지급 준비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예대 마진 나오고 어떤 메커니즘, 시스템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할인율인데요. 재할인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반 소비자들이, 일본 금융 소비자들이 뭐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뭐 누구한테 받았던 간에 뭐 어음이나 수표를 받았을 때 만기가 있어요. 뭐 3개월, 2개월, 6개월. 그런데 못 기다리겠다고 그냥 힘들어서 돈을. 그럼 이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은행한테 야, 네가 내 거 좀 할인해줘. 디스카운트 해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이 선이자를 갖고 나한테 내 돈을 돌려달라고요. 봤더니 삼성전자예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받고 뭐 저 이자 띄고 해갖고 돈을 돌려준다고요. 근데 이 은행이 이런 어미나 수수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돈이 저도 모자라요. 그러면 한국은행 가서 야, 나 좀 이거 해줘. 내가 한 거를 너한테 또 하는 거에 뭐 한다고요? 재할인이라고 하죠. 그때 한국은행이 그래 재할인율은 10%면 10%면 까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 그러니까 얘네 한국에서 10% 하게 되면 이 은행도 이 고객들에게 금융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1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시키겠죠. 결론적으로 가장 낮은 재할인율은 한국은행에서 정하겠죠.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국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